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6작 경기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정리를 하면은 승수 효과에 의해서 어떤 경제 충격이 오면은 승수 효과에 의해서 이게 계속 이제 증폭이 되는 현상이 생겼었죠. 예를 들어서 어, 케인즈 모형 같은 경우 나중에 별도 이제 그 이캠퍼스에 있는 노트 총수요 총공 분석에서 다시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다. 수요 측면으로 보면 GDP는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수요 측면은 이제 케인즈는 이제 이게 이제 공급과 같고 이제 균형으로 이렇게 Y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케인즈 모형에서는 공급 곡선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기업들은 그냥 수요에 맞춘다. 수요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함수라는 것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그러니까 세후 소득의 함수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y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승수 효과를 측정을 하는데 어 그래서 승수라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거를 계속 무한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서 y 자체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끝나면 승수효가 없는데 이러고 나서 또 승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Y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죠?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면 또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 다시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서 균형 소득도 늘어나고,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이 무한이 되는 걸 이제 승수효과라고 된 거죠. 여기서 이것처럼 뭐 만약에 이제 감소를 하는 경우면은 그것도 무한히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증가 하는 이런 게 승수효과였는데, 그래서 그런 승수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때, 부정적 경제 충격이 왔을 때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 그죠? 어, 왼쪽으로 간다. 이제 원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수효과에서 더 왼쪽으로 간다. 그죠? 더 자축해서. 그죠?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감소할 수 있는 끝까지 가겠죠. 저점으로 부정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근데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무한대로 감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 세력,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뭐냐면은 경기가 위축되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거든요.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 싶으면은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통화량 늘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어져 가지고 소비도 많이 할 수 있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면 금리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금리도 떨어지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경기를 부양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위축됐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정부 지출을 많이 하죠. 그죠? 예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이거 보세요. Y는 지출 측면에서 보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잖아요. 그죠? 민간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그래서 재정 정책으로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경기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하나 재정 정책이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그러면은, 그죠? 경기가 위축됐을 때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은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후 소득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좀 소비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시장 세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다 보면요,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고 가격도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재고가 소진돼서 다시 생산을 하려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반인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소비를 안 하는 게 소비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 가서는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에 지연된 소비가 불편함으로 인해 결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기업들이 부실 기업 인수를 통해서 다시 생산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술 진보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생산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원래 초기 균형이 있었다가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승수효과를 통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부분적인 회복을 통해서 여기 3번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좀 회복을 시킬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이제 정책 대응을 해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확장적 통화 정책은 금리를 인하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다. 우리 통화 정책 같은 거 저번에 했었죠.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수단을 했을 때 그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들어봤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국채를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있고 주로 이제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제 중앙은행하고 일반은행이 있죠. 그렇죠? 자, 시중에 돈을 많이 풀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거래예요, 거래. 시중에 어떻게 돈을 많이 풀려면 그냥 중앙은행에 돈을 주면 되죠. 저기다가. 대신에 돈을 주는 대신에 뭘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국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냐면은 공개시장 매입이라고 그러죠. 매입. 무엇을? 국채를. 누가? 중앙은행이. 그래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국채를 사고 반대로 이 대가로 돈을 일반은행에 제공하면요. 시중에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은행은 대출도 많이 해줄 테고 금리도 떨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돈이 많이 불렸다는 얘기는 또 인플레이션도 유발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확장적 통화 정책은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금리를 인하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거는 지출을 증가시키죠. 그렇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죠? 많이 빌리고. 왜냐면 조달 비용이 싸졌으니까 기업이든 뭐 가게든 이렇게 많이 빌려서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많이 쓰면은 지출을 늘리면은 생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생산 많이 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지출, G라는 거를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기를 좀 약간 부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 균형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왜 노동 수요를 늘리죠? 노동 수요 곡선이 뭐죠? 노동 수요 곡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가격.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제품의 가격인데 전반적으로 따지면 물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고용과 임금 아닌 나머지가 변하면 이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P가 상승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윤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이윤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다. 이게 매출이죠. 그렇죠? 가격에다가 판매량 하면은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Q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 그 다음에 총 매출과 총 비용은 뭐냐면 여기서는 자본에 대한 대가와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그쵸?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최저가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생산이라는 것은 L로만 따져보면은 노동으로만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니까, 그쵸? L이 증가할 때. 그 다음에 비용, 이거 임금만 따져보면은 이거 WL이라는 것은 그냥 직선이니까. 이윤국 때 어떻게 되냐? 요거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여기서 이제 여기 S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노동으로 최적의 노동을 선택을 하면은 P 곱하기 마이너스 W는 0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노동이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것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P 곱하기 MPL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임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은 단기에 생기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명목 임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 실질 임금 떨어지니까 손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싸니까 그죠? 고용 비용이 싸니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뭐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점사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초기 균형이었어요. 균형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그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을 해서 경제가 2로 가요. 승수효과까지 부정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부분 회복이 일어나죠. 3번, 2번에서 3번으로 부분 회복이 일어나다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완전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이전이 아니라 이제 이후가 될 거야. 그래서 뭐 1번 상태로 가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그러면은 뭐 수요 곡선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적 경제적 임금에 의해서 그냥 거의 고정됐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 가든 임금은 고정됐는데 이제 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임금이 이제 점점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 회복되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 침체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죠? 경기 침체일 때는 완전히 승수효과를 해서 경기 저점까지 갔다가 부분 회복 나오고, 그죠? 그래서 완전 회복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했었는데, 확장일 경우는 이제 반대니까, 뭐, 얘기하기 좀 쉽죠. 그죠?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경기 확장으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 및 다른 기술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에 대한 미래 수요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세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 뭐 수요가 많이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생각하면 미리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노동 공급 곡선이 좀 다르죠. 아까는 하방 경기성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는데 침체 사례일 때는 경기 침체일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수요가 떨어지면은 수요가 감소하면은
임금도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임금이 떨어지지 못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수요 공급이 만나는 데서 균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임금 경직되는 임금사에서 그냥 수요 만나는 점 이렇게 결정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하방 경직적 임금 밑에서는 공급 곡선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호황이 되는 시점이니까 임금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는 이제 공급 곡선을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처음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초기 균형이에요. 초기 균형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래서 그 경제에 긍정적인 어떤 충격이 온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아까 예를 들면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초기 균형에 있다가 G가 예를 들어서 G가 늘어났다고 따져볼게요. G가 늘어나면은 이게 G라는 것이 이제 그 지출 측면에서 GDP 할 때 하나의 일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출이 늘어나고 소비,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균형 소득도 늘어나고 그렇죠? 요것이 2번이에요. 2번 원샷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원샷으로 돼가지고 수요가 이렇게 딱 끝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Y가 늘어나면은 다시 Y라는 것은 소비에 영향을 주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또 소비는 그 지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고 또 Y가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점점점점 계속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승수 효과로 인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서 계속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를. 그래서 뭐 이거는 심체 반대 방향이 반대 사례니까 뭐 해석은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은 뭐냐면은 무엇이 2007년, 2009년 경기 침체를 일반시켰는가? 뭐 자료는 여러 가지 썼지만은 일단 주택 가격 하락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 2005년부터 그죠? 2006년부터 주택 가격이 확 떨어졌었죠. 자, 왜 그랬냐면요. 이게 이제 금리 때문에 그랬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 사이트로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2001년 여기 2001년 하여튼 뭐 2000년대 초반에 2000년과 2001년 사이에는 정책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부터 2004년까지였죠. 2004년까지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1년에 미국의 그 맨하탄에 있는 빌딩이 비행기 폭격을 받아서 무너졌죠. 그렇죠? 알카에다 그 비행기 그냥 테러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그 되게 거대 기업 중에 하나인 엔론사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그 맨하탄이 그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되게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죠. 연속적으로 2001년부터 한 2004년까지 금리를 엄청 낮췄어요. 자,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투자도 늘어나죠. 왜냐면 금리라는 게 조달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싸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투자가 늘어나죠. 그죠? 가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적게 내죠. 그러니까 더 많이 빌리는 거죠. 이게 이 시점이에요. 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금리가 확 낮아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서브프라임이라 해서 그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사람한테도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어차피 신용도 관계없다. 어차피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 돈을 못 갚더라도 그냥 주택을 우리가 차압이라 그러죠. 주택을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뺏어가지고 그냥 그 경매에다 넘기면은 그래도 원금은 거둘 수 있다. 은행들이 생각하니까 그 신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2004년부터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2004년부터 막 금리가 막 오르기 완전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금리가 낮았을 때는 싸게 이렇게 빌려서 이자를 갚을 수 있었지만은 금리가 확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갚아야 될 이자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갚을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을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 를 담보로 해서 어떤 파생 상품 같은 거를 투자은행들이 팔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 장사를 했었던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많이 안 하겠지만은 보험 장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채권을 사면은 주택 시장이 붕괴되더라도 우리 이 판매하는 투자은행들이 다 손실을 보장해 줄게. 그래서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실제로 부실이 일어나고 나다 보니까 투자은행들이 그거를 다 지불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막 그랬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2007년 9년에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났느냐? 근데 부동산에서 시작했다. 그렇죠?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2004년 5년 지나면서 확 꺾였다. 주택 가격이 줄 때 이제 건설 투자도 확 줄었죠. 여기서부터 주택 시장이 붕괴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요 부분 되면서 이제 좀 소비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많은 은행들을 파산하게 만들고 전체 금융 시스템을 어렵게 한 담보대출 부도의 증가.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만요.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이제 집을 사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은 없죠. 돈은. 그렇죠?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들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요. 자, 돈을 빌리면은 이 사람들은 증서를 주죠. 내가 얼마에 빌렸고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런 증서. 그죠? 계약서 같은 걸 주죠. 자, 근데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게 은행에서 아파트 사는 게 이게 장기거든요. 장기. 그쵸?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그 돈을 2, 30년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팔아요. 이 증서를. 요거를 저기다 넘겨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돈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주택담보회사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받고, 그렇죠? 좀 할인해서 팔겠죠. 그럼 모기지회사, 담보회사는 또 뭐냐면 그것도 자기네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투자은행이 있어요. 투자은행. 그러니까 여기는 모기지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프레드맥이다. 프레드맥이 있고 그 다음에 페니메이, 프레드맥이나 페니메이나 똑같이 FM으로 시작돼요. 그런 유명한 이제 그런 모기지 회사들이 있었고, 그걸 또 이제 이걸 투자은행들이 판 거죠. 근데 투자은행들이 얘네들이 사실은 파생상품을 팔았어요. 파생상품. 자,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파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기초자산이 있는데, 기초자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집이죠. 집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게 파생상품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걸 보험장사라는 거죠. 보험장사. 자, 보험장사를 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뻥튀기를 했다. 얘를 뻥튀기를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초자산이, 얘서 기초자산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이 기초자산을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험장사를 했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어떤 보험이냐면은 이 아파트라네. 주택이 위험하니, 왜냐면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증서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위험하니, 이 증서가 위험하니 보험료를 내면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이걸 파는 사람들한테, 이 파생상품 구매자들한테, 자, 보험료만 조금 내면은 이거에 대해서 위험을 다 커버해주고 이거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렇게 팔아줄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어떤 금융상품 판매할 때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안심하게 하면서.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워낙 이제 뻥튀기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났을 때 이 투자은행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초자산이 100원이니까, 가치가 100원이니까 원래 손실 났을 때 100원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뻥튀기 장사를 하다 보니까 1억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손실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투자은행도 망하고, 요거에 투자했던,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특히 은행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게 됐고, 그렇죠?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은행들도 돈이 없어지고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대출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많이 좀 약간 붕괴됐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도 보신 것처럼 차압이라는 것은 포클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그냥 주택을 그냥 은행이 뺏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 원래 원금하고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부동산을 뺏어가는, 차압율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 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그렇게 된 거죠. 부정적인 경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기 정보가 아니라 총수요 총공급 분석, 요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아, 그냥 청소 총무군 부서는 다른 강의가 녹화 파일에서 보여드리는 걸 하고요. 일단은 뭐 단기 변동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수요 총무군 부서, 아까 승수효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승수효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책에는 없는 총수요 총무군 분석을 다음 시간에는 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